안녕하십니까. 여성위원장 정혜숙입니다. 네, 이번에 2020년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모사업 오늘로 3차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은 지금 그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님으로 계신 장한읍 교수님이세요. 오늘 강의할 주제는 한국 다문화 사회 이해와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게 됐는데요. 열렬한 박수로 강의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옥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장한읍 교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불문과 교수입니다. 조금 더 소개를 덧붙이면 저는 86년에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한 6년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한 6년 있어 보면 이 다문화라는 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이화여대 교수로 갔습니다. 한 2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쓰게 된 것은 우리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다문화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떻게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4년에 이화여대에 만든 석박사 과정입니다. 요즘 뭐 석박사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이 과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다문화 연구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문화 사회 그리고 또 교육적 과제 이런 것인데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문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왜 불문과 교수가 그런 것까지 하세요? 저의 대답은 그만큼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안다는 겁니다. 경험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의외로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만은 지도자들은 정말 사회의 지도자들은 start with why, why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나는 왜 다문화 교육을 하는가? 나는 왜 상호문화 교육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가 작년 5월에 꽤 큰 시의 시장께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를 모아놓고 격려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 엄마나 아빠를 둔 애는 잡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잡종입니다. 아주 심한 잡종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잡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빼고는 고위직은 다 하신 분이 외국인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이 없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1960년대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들, 서독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70년에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간 사람들 서독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한 건 기여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은 기여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여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그렇죠? 전라도의 한 소도시에서 30대 남자가 베트남 부인을 3시간 동안, 그것도 2살짜리 애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왜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자꾸 해 먹느냐? 한국에 왔는데 왜 그렇게 한국어가 안 느느냐? 저런 얘기 하려면 국제결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보면 이번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장갑을 달라고 하는데 장갑 대신에 불러 일으켜 놓고는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찹니다. 정말 거의 뭐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 사회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래서 다문화 교육을 한다. 나는 이래서 상호문화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문화 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의 교육 방식이에요. 상호문화 교육은 유럽권의 교육 방식입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확신을 하고 있느냐? 한국 사회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더 적절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뭐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 교육이라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지식,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인격이 되어야 되겠죠.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문화 사회죠.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해지느냐 하면은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암기력이 아니라 창의력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양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 10여 분 정도 앉아 계시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내 차이를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 가치가 바로 다양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력은 언제 생기느냐? 창의력은 차이를 허용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를 허용하는 사회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다문화 사회는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첫 번째, 교통수단의 발달입니다. 옛날에 마차나 범선, 배를 타고 다녔죠. 그러다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시속 1000km 이상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24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중일이 가장 이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동할 때 혼자 이동하지를 않지요. 문화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면 그 속에 사는 내가 다문화인이고 내가 이룬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제발 외국인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시아를 한번 보죠. 전 세계에서 국제 이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입니다. 국제 이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 사는 겁니다. 2017년에 2억 5,800만이 국제 이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인 지금에는 더 늘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가 가장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경제 곡선입니다. 1910년 나라를 잃었을 때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못 살았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1860년대 처음으로 국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으로 갔지요. 거기에 정착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조선족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별의 시인 윤동주 시인도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1900년대 미국 하와이로 갔죠.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러나 조금씩 정착을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보니까 고국이 어땠어요? 일제강점기를 맞이했고 거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둘로 나누어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뭘 할까?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인천을 떠났지요. 그러면 무슨 대학일까요? 인하대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역사예요. 그리고 1940년대는 일본으로도 갔죠. 자이반, 타이반. 그리고 1960년대는 서독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재외동포가 한 몇만 명 정도 될까요? 몇만 명 정도? 몇만 명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75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8번째 정도로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형제 또는 친척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나가서 집 떠나면 고생이죠.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 잘 살도록 해줘야지요. 나가 사는 자기 가족들은 잘 살기를 원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이건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잘 살려고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만들고 영등포공단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이제 인력이 필요했잖아요. 그 인력을 어디에서 데려왔느냐?
농촌에서 데려왔죠. 여자가 많이 왔을까요? 남자가 많이 왔을까요? 여자가 많이 왔죠. 그래서 매년 여자들이 고향을 떠나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는 농촌 노총각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바로 국제결혼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문화가 비슷한 중국 동포를 데려왔고 1992년에 한중수교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한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2005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10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입니다. 농어촌만 떼놓고 보면 10쌍 중에 4쌍이 국제결혼입니다. 서울은 가장 큰 도시지만 실질적인 글로벌 빌리지는 농어촌이에요. 한 집 건너 한 집 외국인 며느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순천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원아를 7명 모집했는데 7명이 다 외국인 엄마를 둔 애예요. 우리 쟤들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 이민자 없으면 한국의 농어촌 훨씬 더 망가졌을 겁니다. 저분들이 한국 여성 대신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선장만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선원들은 거의 동남아에서 와요. 이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방치할 겁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1980년대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었지요. 그리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졸업 정원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 많이 가게 됩니다. 한국 남성들이 3D 업종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입니다. 이 사람들 일을 하고 소득세 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먹고 자고 입고 쓰잖아요. 그 돈을 모으면 86조 7천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좋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리 공생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2020년 252만 명 정도가 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남한 인구 대비 4.8%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회는 아주 급속도로 바뀌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저출산, 노령화 문제 심각하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체류 시도별 장기 체류 수와 비율을 보죠. 여기에 보면은 1위가 경기, 2위가 서울, 4위가 인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의 6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죠. 자, 가장 많은 곳이 안산시 단원구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주민이 17.7%나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1학년 1반에 갔는데 24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엄마 아빠를 둔 보통 애들은 4명밖에 없어요. 중국인 엄마를 둔 애가 4명, 베트남 하나, 파키스탄 하나, 나머지 14명은 러시아 엄마를 둔 애입니다. 이 반에 노는 시간에 공용어는 러시아어예요. 1학년 1반에 갔는데 24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엄마를 둔 애가 4명밖에 없어요. 중국인 엄마를 둔 애가 4명, 베트남 하나, 파키스탄 하나, 나머지 14명은 러시아 엄마를 둔 애입니다. 이 반에 노는 시간에 공용어는 러시아어예요.
여기에 담임 선생님으로 가면 러시아어를 배워야만 해요. 안 그러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구로구, 영등포구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무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8년이면 534만 명이 됩니다. 534만 명이 되면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한 10% 정도 되면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4.8%입니다. 어떤 단계냐? 더러워도 참는 단계예요. 10%가 되면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갈등이 본격화가 돼요. 우리가 그 이전에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여성 당원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저는 저 양령 속에 상호문화 역량을 넣으라는 겁니다. 상호문화 역량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intercultural competence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네스코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신과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이냐? 외국인과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더불어 함께 사는,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주 속에 한국인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같이 살아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상호문화 역량은 매우 낮습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해봤더니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3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개방성은 58개국 중에서 53위입니다. 매우 낮아요. 그리고 2013년에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그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옆집에 이사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여기에 파란색은 괜찮아요. 빨간색은 싫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붉은 악마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몸은 글로벌 빌리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고는 거의 민속촌 수준이야. 그 다음 통계도 마찬가지. 이민자하고 외국인 노동자 이웃 삼고 싶지 않다. 44.2%로 58개국 중에서 53위.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별도 심해요. OECD 22개국 중에서 내국인, 외국인 임금 격차를 조사를 했더니만 한국이 1.55배로 가장 커요. 여기에 보시죠. 1.55배. 실제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그 사람이 백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요. 백인들에게는 정말 치열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6년, 뉴질랜드에서 1년, 캐나다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백인에게 이렇게 친절한 민족은 본 적이 없어요. 비굴할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황인에게는 1시간 동안 길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걸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은 높은데 우리의 다문화 인식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다문화에 대한 단어부터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문화는 본래 글자 그대로 여러 문화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한국인에게 다문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면 외국인, 동남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어야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두 분 다 한국인이면 다문화 가정이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안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있을 때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26개 국적이었어요. 거기에서 멀티컬처럴 패밀리라는 용어 전혀 쓴 적이 없어요. 여기만 쓰는 거야, 여기만. 그리고 또 다문화 교육 그러면 그 가정의 애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는 그런 애 없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주 배경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온 사람들이 만든 가정. 이주 배경 가정이라는 용어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일 의식이 너무 강해요. 한국인의 단일 의식은 그러면 태어나면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은 제 얼굴은 별로 변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받은 교육에서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968년부터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시작. 예, 됐습니다. 놀라운 거 이게. 이걸 초등학교 때 외웠잖아요. 뜻은 아셨나요? 중흥이라는 말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이걸 계속 외우게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 뭘까더라 이런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잘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가 시키지만 정부가 시키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낄 때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시민이 아닙니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 시민이 돼야 되고 시민이 되려면 국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국민이란 단어를 이렇게 좋아해.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국민 가수, 연기를 조금만 잘하면 국민 배우, 뭐 MC를 조금 잘 보면 국민 MC, 국민.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일이에요, 이거. 두 번째로는 4년 뒤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죠. 여기가 시청이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동절기에는 오후 5시, 하절기에는 6시. 퇴근하다가, 하교하다가 애국가가 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맹세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그걸 날마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정상일 리가 없어요. 교과서라는 교과서 보세요. 2007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일 민족, 단일 민족, 단일 민족, 단일 민족. 저렇게 교육을 시키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2007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여봐 한국 너희 그렇게 단일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단일을 지웁니다. 그거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이후의 정권이었으면 밑줄 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단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차별합니다. 여기에 보시죠. 연비 토나시입니다. 콩고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어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지역어, 영어,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국정원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정쟁이 일어나고 가족을 피신시키고 본인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고, 망명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0% 정도 돼요. OECD 평균이 25%입니다. 대한민국 3%로 바닥입니다. 난민을 가장 안 받는 나라.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이죠. 이제는 제주도에 한 450명 정도 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청원을 하고 서울에서 데모도 하고. 여러분들 선진국에서 보면 그거 다 웃음거리예요. 2015년에 독일은 난민 한 해에 100만 명 받았어요. 정말 한국은 부끄러운 나라예요. 부끄러운 나라예요. 아무튼 이분은 7년 동안 난민 인정이 안 돼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막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쓴 책이 내 이름은 연비라는 책에 한국 사람은 무조건 왕이야. 아프리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밑에 있는 여성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2002년에 한국에 왔고 2009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2011년에 부산에 있는 한 사우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No! 왜요? 외국인. 그래서 한국 국적을 보이면서 한국인.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도 외국인. 미칩니다. 국적이 있어도 외국인이고 없어도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국적 페이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와요.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입니다. 에이즈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7살 난 자녀를 둔 주부에게 저런 막말을 해대도 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회가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요? 정말이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1970년에 서독으로 간호사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아주 우수한 간호사를 보냈죠. 갔더니만 기다리는 건 고름기저귀 똥기저귀입니다. 닌것 꽂고 체온 재는 거는 서독 간호사가 하는 거고 이분들은 그냥 욕창 환자 뒤집기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분이 저 멀리 독일에서 우리 한국을 걱정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Phải, phải là phiêu pass một nhé. Dạ. Bis Alles nachher. klar, ja. Ja.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 굉장히 무시한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시절을 생각해서 오죽했으면 그네들이 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돈을 벌이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험한 일 많이 해요. 우리도 험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요만한 거라도 조금 도와주고 좋은 말 하면 굉장히 감사해 여겨요. 그리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나라가 발전되고 그분들 그 자기 나라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와,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람들 좋고. 정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성은 정말 우리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에 광부 간호사들 갔잖아요. 29,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독일에 간 사람들이 독일을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간 사람은 반 이상이 반환파가 됩니다. 이를 갈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때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불렀죠. 돈만 안다고. 근데 욕하면서 배운 거예요. 지금은 한국은 완전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청소년 차별, 이 짧은 동영상 2개를 이제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저기 광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저를 위해 청주로 이사 왔어요. 서울에 살 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걔가 우리 새끼.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놀리고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고. 근데 서울에서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막 때리고 막 신발 숨기고 막 음식에다가 막 선 꺼놓고 막 음식에다 막 죽은 벌레 넣으니까 막 그러니까. 애들이 놀릴 때는 엄마가 싫었는데 지금은 가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조금만 놀고 가자. 왜요라 예뻐. 뭐 말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불청 계획이 없어서 좋다 했는데. 무슨 나라인지 물어보잖아. 그래 너 어느 나라 갔어? 너 차이나에서 왔냐? 그래 차이나에서 왔다. 차이나 중국. 너랑 우리랑 너무 차이나 짝퉁. 나 필리핀 사람이야. 수준이 다 올라. 왜 자꾸 절 괴롭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가를 조작하고. 욕을 하니까 기분 나빠요. 필리핀하고 중국인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뭐 뭘 보러 가 이러고 어느 나라로 가 이랬어요.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네. 오빠 계속 시비 걸려. 기분 나빠 오빠. 돌아와 이 필리핀아. 다문화 연극이 아니에요. 오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채은이라는 애는 필리핀 엄마를 둔 애예요. 그런데 놀이터에 가면 저렇게 해요. 근데 우리 상담 선생님들은 주로 얘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체성 확립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애들이 저렇게 흔드는데 누가 자존감을 갖고 누가 정체성을 확립해요? 문제는 그 옆에 있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애들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안 해요. 지금 교육부는 연간 2시간 다문화 교육하래요. 2시간 가지면 택도 없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리고 저런 애들이 나중에 한국 사회에서 뭐가 될까요? 그리고 얘들이 필리핀하고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 우리한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거의 1000년 동안 속국이나 다름없이 지냈잖아요. 한때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많이 무시했잖아요. 역사상에서 중국 사람을 무시한 첫 번째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필리핀이 어떤 나라예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과 함께 군대를 파견해 준 고마운 나라예요. 그런 걸 안 가르친다고. 그냥 못 산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차별은 사회적 갈등으로 갑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005년 10월 27일 여기가 파리입니다. 요 바로 북서쪽, 그러니까 한 파주 정도 되는 데서 근교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그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2명의 청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지부에 가는데 경찰이 불신검문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별로 잘못한 건 없지만은 그냥 흔히 하듯이 도망을 가요. 경찰은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 따라오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담을 넘어요. 이 담을 넘었는데 고압전선에 걸려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부모들이 SNS에다가 프랑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 인종차별을 했다, 글을 올립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리를 비롯해서 300개나 되는 도시에서 이민 2세들이 묻지마 방화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차들이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이 왔느냐? 2,500억 정도의 손실이 옵니다. 프랑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제리하고 전쟁할 때 한 번 발동했던 비상사태법을 발동해서 겨우겨우 잠재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민 1세와 이민 2세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민 1세들은 무조건 참습니다. 이민 2세들은 왜 참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애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습니다. 학교에도 14만 명 정도 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까 그림에 동영상에 보시듯이 저렇게 차별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주, 백호주의를 썼죠. 이 백호주의를 7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 호주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인종차별에 의해서 매년 얼마를 지불하느냐? 엘리아스 박사에 의하면 51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인종차별을 치유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차별이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청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로서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뭔가 바꿔야 된다고. 순수하게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김치 한국적인 거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김치, 빨간 배추김치는 고추하고 배추가 필요하죠. 고추는 임진란 전후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먹는 지금 김치는 본래는 호배추예요. 중국 배추예요.
이모군란 때, 청일전쟁 때 청나라에서 한 3,000명의 군사가 여기 오면서 그 뒤를 따라서 화상들이 왔죠. 그 사람들이 그 호배추를 갖고 와서 김포 일대에 심어가지고 널리 퍼진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김치예요. 우리가 먹는 김치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의 옷은 한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도 아무도 입지 않은 옷.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혼식에 가면은 여기에 그림처럼 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이상하지 않죠. 근데 프랑스인한테 이걸 보여주면 바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는 한복이 없어요? 어머니는 양장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50년, 길게 잡아야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는 자기 문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해요? 자기 문화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에 보면 희게 입고 여기는 검게 입죠. 새까맣게 입으니까 누가 상 준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완장차죠. 그거 일본풍이에요. 영정사진에 국화꽃 장식하죠. 저거 일본풍이에요. 국화는 일본의 두 번째 나라꽃이죠. 일본 황실의 상징입니다. 저렇게 죽으면 일본 황국 신민으로 죽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죽으려면 무슨 꽃으로 돌려야 될까요? 무궁화 꽃이죠. 그런데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눈꽃 축제. 그렇게 많은 꽃 축제 중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꽃 축제, 무궁화 꽃 축제. 이게 우리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글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정하고 사는 민족.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나가보세요. 간판 보세요. 영어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는 한글을 봅니다. 묘한 민족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 옆에 보죠. 우리 애들은 정말 다문화적이에요. 얘들은 태교 음악,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어요. 2살, 3살 되면 안데르센 아저씨가 다 키워줍니다. 얘들한테 선녀가 가까울까요? 천사가 가까울까요? 천사가 가깝죠. 이미 서양화 다 됐는데. 공주 한번 그려봐. 그러면 낭랑공주 그릴까요? 백설공주 그릴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백남준 선생. 네. 그 비디오 아트의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저 옆에 보면은 BTS가 있죠.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거론한 말이 뭐냐? 바로 비빔밥이에요. 자, 이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1967년에 비빔밥 정신이 바로 멀티미디어다. 한국인은 복잡한 상황을 적당히 말아서 잘 지탱하는 법을 안다. 그 복잡한 상황이 비빔밥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BTS 7명이죠. 그렇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빔밥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 문화가 조금 섞여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한국 문화가 손상이 된다. 한국 문화 손상될 대로 다 손상됐는데 뭘 손상이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한옥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금 이 혼성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강연을 서서히 그걸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밑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죠. 미국은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1950년대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에게 대들기 시작하죠. 그것을 시민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시민권의 선봉장이 됐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형제처럼 함께 살아가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처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60년이 지나도 미국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아무런 저항수단도 없는데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물러서 8분간 질식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의 모형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가치가 없는 사회예요. 유럽의 가치를 배워야 돼요. 이거는 불어입니다. 제가 불문과 교수니까 불어는 원음으로 들려드릴게요. 발음은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화여대 교수로 가기 전에 EBS에서 불어 회화를 가르쳤어요. 읽어드릴게요. Déraciner les autres est un crime, et se déraciner soi-même est une conquête. Déraciner les autres, 다른 사람의 뿌리를 뽑는 건 죄악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한국에 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Se déraciner soi-même, 자기 자신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앞에 있는 저나 여기 오신 분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매우 강한 민족 중심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하십시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납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사회의 갈등이 될 것이고, 이 갈등을 치유하게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비용은 우리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부터 차별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여기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들어온 252만의 이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라 시대에 40개 성이 생겼고, 고려 시대에 60개,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30개나 되는 이주민 성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열려 있었던 시대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 고려 시대에서 코리아가 나왔지요. 이제 우리가 그 고려 시대의 그 개방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